저는 올해 70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혼자 살고 있죠.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빈 식탁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났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뒀어요. 큰아들과 딸 하나씩입니다. 아들은 정말 효자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죠. 아들은 멀리 있어도 저를 잊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찾아옵니다. 비행기 표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올해도 여름에 왔었어요. 일주일 동안 원주에 머물면서 제 주변을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엄마,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아들은 집안에 고장난 곳을 하나하나 손봐줬어요. 싱크대 수도꼭지도 갈아주고 방충망도 새로 달아줬죠. 그리고 가기 전에 용돈도 꼭 챙겨줬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제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딸은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딸은 어릴 때부터 속을 많이 썩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말썽이 많았죠.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밖에서만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가출까지 했어요.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남편이랑 밤새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딸이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25에 자영업을 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용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딸은 용인으로 갔죠. 처음에는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했죠. 명절에도 시댁에만 가고 저한테는 잘 안 왔어요. 엄마 바빠서 그래요. 가게 일이 많아서. 딸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이해는 했어요.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거 알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아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시세로 4억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마련한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제가 이것저것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어가며 채소를 팔았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소 일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죠. 나중에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나중에 아파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하겠다 싶었죠.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점심 먹고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아들이 전화하면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봄이 오면 벚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집에서 쉬었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밖에 딸이 서 있었어요. 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왔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그것도 사위와 함께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먼저였어요. 어머, 지혜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들어와, 어서. 저는 얼른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제 딸이니까요. 사위도 인사를 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과일도 깎아서 내왔죠. 딸과 사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저는 차를 따라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이렇게 다 오고. 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위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고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딸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편하게 얘기해봐.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우리 가게가 요즘 너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죠. 사위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이 안 나와요. 사위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장사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죠. 딸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빚이 생겼어요. 운영자금 대출받았던 거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빚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얼마나 큰 빚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죠. 사위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지금 당장 3억이 필요해요. 3억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 2배가 넘는 돈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억이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이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알아요, 엄마. 너무 큰 금액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걸 해결 못하면 우리 정말 끝이에요. 가게 문 닫아야 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딸이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3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잖아요. 사위가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께서 지금 사시는 이 아파트 있잖아요. 사위의 말에 저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딸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를 주면 어때요? 요즘 시세로 전세금 1억 5천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세를 주면 제가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모아둔 돈도 있잖아요. 그걸 합치면 3억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모아둔 걸 딸이 알고 있었네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돈까지 다 쓰라는 건가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혜야,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제가 물었어요. 사위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방도 있고요.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평생 살던 집을 전세 주고 딸 집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서 3억을 만들어주라는 거였죠. 엄마, 2년만 빌려주세요. 딱 2년만요. 가게 정리하고 빚 갚으면 꼭 돌려드릴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봤죠. 딸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3억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혜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도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쓸 돈이 있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비쳤어요.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위도 실망한 얼굴이었죠. 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급해요. 다음 달까지 돈을 못 구하면 강제집행 들어와요. 강제집행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가 봐요. 저는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너무 큰 문제라서 제가 말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날 그렇게 돌아갔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억이라는 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에 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사위와 함께였습니다. 표정이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았어요. 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밖에 없어요. 딸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사위도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능해서 이런 부탁을 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사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도 딸은 몇 번이나 더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죠. 사위도 눈밑이 까매져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다른 데는 다 알아봤어요. 은행 대출도 안 돼요. 친구들한테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어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이 저렇게까지 힘들었나 싶었죠. 그동안 뭐 했나 싶기도 했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나 후회도 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딸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딸을 도와줬을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딸을 도와주기로요. 물론 두려웠어요.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혜야,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안 했습니다. 모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딸이 다음 달까지 돈을 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 전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다음 날 바로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시세로 1억 5천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생각했던 금액이 맞았으니까요. 바로 그날 매물로 올렸어요. 제 마음은 급했지만 세입자가 금방 나타날지는 모르는 일이었죠. 다행히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보러 온 부부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얼른 계약을 진행했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죠. 계약금을 받는 날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을 받으면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했죠. 1억 5,2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보면 항상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제 다 써야 하네요. 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돈 전부 출금하려고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큰 금액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신분증 확인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어요. 그리고 돈을 찾았습니다. 수표로 받았어요. 손에 들린 수표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돈인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잘하는 건지 계속 고민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잔금을 받는 날이 왔어요. 세입자 부부가 와서 나머지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2년 동안은 세입자가 사는 집이었죠. 저는 전세금 1억 5천만 원과 제가 모아둔 1억 5천만 원을 합쳤습니다. 총 3억이었어요. 이 돈을 딸한테 줘야 했죠.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돈 준비됐어. 언제 받으러 올래? 딸은 바로 다음 날 사위와 함께 왔어요. 둘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수표를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제 전 재산을 딸한테 건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여기 3억.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수표를 받아들었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사위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딸이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가게 정리하고 빚 갚으면 바로 드릴게요. 딸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고 싶었거든요. 제 딸이니까요. 딸과 사위는 그날 행복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집을 세줬으니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세입자가 다음 주부터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당분간 어디서 지내야 할지 모르겠네.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방도 있어요. 사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저는 원주를 떠나 용인으로 가야 했습니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들을 챙겼어요. 살림살이는 대부분 두고 가기로 했죠. 세입자가 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남편과 함께 잤어요. 저 창문 너머로 해 뜨는 걸 매일 봤죠. 부엌에서는 아이들 밥을 해줬고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 2개가 됐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짐이 고작 이것뿐이네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안녕, 우리 집.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죠.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딸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사위가 운전을 했습니다. 제 짐을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죠. 원주를 벗어나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곳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용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말이 없었죠. 저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창밖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용인에 도착했어요. 딸이 사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20평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작지만 깔끔했어요. 딸이 제 방을 안내해 줬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어요. 2평 남짓했죠. 침대 하나랑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다른 건물이 바로 앞에 있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죠.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펴니 조금은 제 공간 같았어요. 하지만 원주에 있던 집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넓은 거실도 햇빛 잘 드는 방도 그리웠죠.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간단하게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색했어요. 딸 내외랑 같이 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위도 한마디 했죠. 어머니, 2년만 참아주세요. 그때까지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낯선 집에서 딸 내외와 함께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계속 생각이 났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딸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으로 위로했습니다. 제 딸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용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낯선 동네였고 모든 게 새로웠죠. 근처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인지 하나씩 알아갔어요. 딸과 사위는 처음에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하고 챙겨주기도 했죠.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사위가 물어봤어요. 저는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딸도 출근 전에 제 방에 들러서 말을 걸었죠.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심심하면 근처 공원 산책하세요. 딸의 말에 저는 고마웠어요. 신경을 써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했죠.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제가 하기 시작했죠. 딸이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가게 일이 바쁜 것 같았어요. 엄마, 저녁 준비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딸이 들어와서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주말에는 딸 내외랑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외식도 가끔 했죠. 그럴 때면 사위가 제 식사비까지 계산해줬어요. 어머니, 제가 낼게요. 사위의 말에 저는 미안했어요. 이미 큰 돈을 받았는데 또 식사까지 얻어먹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돈이 없었습니다. 다 털어줬으니까요. 명절 때는 시댁에 같이 갔어요. 사위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죠.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1년이 됐습니다. 저는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딸 내외와 큰 문제 없이 지냈으니까요. 가끔 외롭긴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죠.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오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무거웠어요. 예전에는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딸과 사위가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죠.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어떡하지?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가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손님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 사위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억이나 도와줬는데 아직도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빚은 어떻게 갚아? 이자도 계속 나가는데. 딸이 말했어요. 빚 얘기가 나오니 더 걱정됐습니다. 분명히 3억으로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빚이 있나 봐요. 일단 버텨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사위의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도와준 돈이 소용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딸 내외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게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거의 말을 안 했죠. 집에 오면 각자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까 봐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움직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작은 소리로 봤죠.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사위는 주말에도 가게에 나갔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딸이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등을 토닥였죠. 지혜야, 괜찮아?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거였죠.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가 너무 안 돼요. 계속 손해만 보고 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딸과 사위는 저한테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침에 인사도 잘 안 했고 밥도 따로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사할 때가 늘어났죠. 주말에도 더 이상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딸 내외는 각자 바빴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원주에 있던 집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그곳에서는 혼자 살았지만 자유로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죠.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도 마음껏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가 보였죠. 딸 내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랬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준비했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밤에는 딸 내외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가게 얘기, 돈 얘기였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줘버렸으니까요.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도 들었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딸과 사위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감사함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방에 있다가 나갔죠.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보세요. 딸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죠.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다렸어요. 딸이 사위를 쳐다보더니 말했죠. 엄마, 가게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지난번에 도와주신 돈으로 빚은 갚았는데 운영이 계속 적자예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대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혹시 남은 돈 더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은 돈이요? 제게 남은 돈이 어디 있나요? 이미 다 드렸는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겠어. 다 줬잖아. 제가 말했어요. 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생활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지혜야, 엄마한테 진짜 없어. 이것마저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병원비도 필요하고요. 몇십만 원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였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위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저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막막한데. 사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죠. 사위가 이런 말투로 저한테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없어. 제가 다시 말했어요. 딸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사위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딸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더 도와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딸과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도 인사도 안 했죠. 저녁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들어오더니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네.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딸이 선반을 손가락으로 쓱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닦았는데요. 딸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다시 닦을게. 제가 말했어요. 딸은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을 만들었죠. 딸과 사위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다가 사위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네요. 사위가 대놓고 불평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해온 음식인데 맛이 없다고요? 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간이 안 맞아요. 너무 짜요.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에는 맛있다고 잘 먹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제가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트집을 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거든요. 3억이나 도와줬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도와주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죠. 지혜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제가 물어봤어요.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보면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켜주려고 일어났어요. 자네, 여기 앉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만 집어들고 채널을 바꿨습니다. 제가 보던 프로그램을 꺼버렸죠.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기가 불편했거든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사위가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만 힘든 줄 아나 봐요. 사위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억이나 도와줬는데 더 안 도와줬다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습니다. 살던 집까지 전세 줘가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우인가요? 더 도와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냉대하다니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원주에 있는 집이 그리웠어요. 혼자 살던 게 훨씬 나았습니다. 외롭긴 해도 이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자유롭게 살았죠. 지금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도와준 게 잘못이었나요? 아니에요. 도와준 건 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태도는 잘못됐습니다. 제게 고마워해야지 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오더니 제 옆을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한테 들리라고 한 말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그냥 현관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최대한 딸 내외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방에서만 지냈죠. 식사도 딸 내외가 없을 때 혼자 해먹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랑 김치, 밥이었습니다. 작은 상을 거실로 들고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계란 후라이도 집어 먹었죠. 김치를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낼까? 별로 할 일도 없는데요. 그때였어요. 사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서둘러 밥을 먹으려고 했죠. 사위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물 마시러 나온 건가 싶었죠. 하지만 사위는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사위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사위를 쳐다봤어요. 사위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자네 무슨 일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사위가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수저를 낚아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놓쳤죠. 수저가 사위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음식이 넘어가세요? 사위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죠. 우리는 가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머니는 편하게 밥을 드시네요. 사위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밥이나 축내고 사위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밥을 축낸다고요? 3억이나 도와줬는데 밥을 축낸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제 손에서 빼앗은 수저를 상 위에 던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위가 제 수저를 빼앗았어요. 밥 먹지 말라는 거였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밥을 먹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반쯤 남아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싱크대에 밥을 버렸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 다 줬어요. 집까지 전세 줬죠. 그런데 더 안 도와줬다고 밥 먹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자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요? 하루가 지났어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갈 수가 없었어요. 딸과 사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딸이라도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어요. 밥은 못 먹었죠. 식욕이 없었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밖에서 딸과 사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슬펐어요. 딸과 사위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3일 동안 방에 있어도 걱정 한 번 안 하네요.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이상함을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울음이 쏟아져 나왔죠. 준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딸한테 3억을 도와준 것, 집을 전세 준 것, 딸 집으로 온 것, 그리고 최근에 당한 일들까지요. 매형이 엄마 수저를 빼앗았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응, 밥 먹고 있는데 수저를 빼앗아 갔어. 더 도와주지 않았다고 밥도 먹지 말래.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들이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억이나 도와줬는데.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준호야, 엄마가 여기서 못 살겠어. 3일 동안 방에 있는데 아무도 걱정 안 해.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당장 캐나다로 오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캐나다요? 갑자기요? 준호야, 갑자기 어떻게 가?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캐나다로 가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었죠. 준호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그렇게 당하면서 살 수 없어요. 제발 오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아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알았어, 준호야. 엄마가 갈게. 제가 말했어요. 아들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캐나다로 간다. 이곳을 떠난다. 딸과 사위를 떠난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죠. 딸과 사위는 없었어요. 가게에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캐나다로 갈 준비를요.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곳을 떠나기로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먼저 원주에 있는 제 집 생각을 했어요. 전세로 준 집이었죠. 세입자가 아직 1년이나 더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세입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한데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가 놀란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캐나다로 가야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입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전환하겠다고요. 저는 안도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했어요. 가격 협상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기로 했죠.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3억 5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로 했어요. 세입자가 전세금 1억 5천을 제하고 나머지 2억을 주기로 했죠. 저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표 사고 캐나다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이 있으니 걱정은 안 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파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이미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2억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떠날 수 있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준호야, 집 팔았어. 이제 준비할게. 아들이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제가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끊겠다고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일주일 후 출발하는 표를 끊었습니다. 편도였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표 값은 150만 원 정도였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2개에 필요한 옷까지만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죠. 아들한테 가는 거니까요. 옷을 개면서 지난 2년을 생각했어요. 이곳에 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힘들어졌죠. 결국 이렇게 떠나게 됐네요.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죠. 딸이 웃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저 웃는 모습은 이제 볼 수 없겠네요. 딸은 변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 됐죠. 저는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짐을 다 쌌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이 이 2개 가방에 들어가네요. 허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딸한테 말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혜야, 자네, 잠깐만. 제가 2사람을 불렀어요. 딸과 사위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엄마 캐나다 갈 거야. 준우한테 가. 딸이 눈을 깜빡였어요. 사위도 놀란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출발해. 그때까지 여기 있을게.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위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알겠어요. 사위가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딸과 사위는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2개를 현관에 갖다 놨죠. 택시를 불렀어요. 딸과 사위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인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행복하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왔어요. 기사님이 짐을 실어줬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택시가 출발했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딸과의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딸이 연락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마 안 할 거예요.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게 없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 길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아니, 딸한테 3억을 준 순간부터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딸의 태도는 잘못됐어요. 3억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달라고 했죠. 안 줬더니 저를 무시하고 냉대했어요. 급기야 수저까지 빼앗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고맙다고 했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짐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았죠. 여권을 내밀면서 떨렸어요. 캐나다 밴쿠버 가시는 거죠?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캐나다로 갑니다. 아들한테 가요.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면세 구역으로 나왔죠. 비행기 타는 게이트를 찾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곧 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우야, 엄마 지금 공항이야. 곧 출발해.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오세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환영해 줄 거예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게이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도 줄을 섰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좌석을 찾아서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활주로가 보였어요.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죠. 그리고 속도를 냈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건물들이 작아졌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의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었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캐나다에서 아들과 함께 살 거예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거든요. 지난 2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갔습니다. 저를 태우고 캐나다로 가고 있었죠. 아들이 있는 곳으로요. 희망이 있는 곳으로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창밖의 하늘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푸른 하늘,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